싸게 타기 좋은 개꿀 LPG 중고차를 세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을 듣고 혹시나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실까봐 서두를 조금만 깔아두겠습니다. 이 차는 출시 초 승차감 문제로 많은 비판을 먹었던 차량이긴 합니다. 생긴 것만 기생오라비 같고 나머지 자동차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차라고 놀림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는 출시 초 모델일 뿐이고 제조사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칼을 갈고 2,300억 원을 투자해서 페이스리프트를 감행했고 많은 보완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등 돌린 소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감가를 후들겨 쳐맞아서 딱 싸게 사기 좋은 차가 된 중고차계의 만년 떡밥이죠. 르노 SM6 LPG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리프트에 공을 들인 SM6는 풀체인지도 아닌데 후륜 서스펜션 링크를 교체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진 놈이 바로 공포의 AM 링크죠. 르노에서 중형 세단에 토션빔을 넣으면서 유압식 댐퍼를 추가해서 마치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장점을 섞은 한국 지형에 맞는 최고의 서스펜션이라고 자랑했던 녀석이 바로 AM 링크입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했고 판매량 나락의 급행열차 퍼스트 클래스를 타버렸지만요. 결국 페이스리프트에서 AM 링크를 빼고 댐퍼의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사용해서 충격 흡수 능력을 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식 용량을 엄청나게 키워서 노면 진동을 잡았다고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는 페이스리프트에 불과하고 어쨌든 후륜 서스펜션은 여전히 토션빔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매량은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중고 감가가 떡락을 하게 되고 오늘 추천한 중고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시 모델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더뉴 SM6 2.0 LPG 모델 2021년 11월 출고한 차량입니다.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75,000km이고 LPG 차들 주행거리 생각하면 완전 걸음맛 된 아기 수준이죠. 신차값은 2,736만원의 LE 트림입니다. LE 다음으로 RE 최상위 트림이 있고 LE는 한 단계 낮은 트림이죠. 그렇지만 LE만 하더라도 오토매틱 하이빔에 차선 이탈 경보와 보조, 슥슥 움직이는 깜박이인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트림부터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과연 얼마일까요? 현재 4년도 안 된 SM6는 무려 1,156만원 감가를 두들겨 맞고 현재 1,5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새 차로 모닝을 사러 가도 깡통이 1,315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옵션 조금만 넣으면 바로 1,500만원인데 그 정도 가격에 중형 세단인 SM6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M6는 솔직히 조금 불쌍하니까 장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6 LPG 말고 일반 가솔린 모델 사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션입니다.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르노가 다운사이징이 많아서 기본이 1.3 터보고 고성능이 1.8 터보입니다. 여기에 7단 DCT까지 들어가면 물론 재원상의 연비 같은 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낮은 배기량에 따른 초반 출력이나 고속 영역에서의 아쉬움뿐만 아니라 DCT 미션의 초반 꿀렁임까지 더해져서 흔히 말 탄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LPG 모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CVT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습니까? CVT도 솔직히 맹맹한 변속감에 그렇게 체감이 막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또 DCT 옆에 있으면 달라지죠. 연비 또한 CVT의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PG 연료의 경제성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트코사에 CVT가 탑재되어 있는데 마치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 타이밍을 잡아놔서 생각보다 이질감도 없고 평이 굉장히 좋은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최악의 사용성이라고 차주들에게 주먹으로 몇 대 맞았을 게 분명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링크가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이지링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조장치도 물리버튼으로 독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유저들의 피드백을 10분 반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두들겨 맞는 놈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SM6 LPG 모델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공통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바로 LPG차의 맥동음입니다. 이는 엔진이나 앞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연료 탱크에서 고압 펌프를 통해 연료가 움직이면서 관을 두들기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LPG차들이 대부분 이런 맥동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SM6는 꽤 심한 편이라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당히 거슬린다는 평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진동도 좀 있는 편이라서 LPG 차지만
하지만 엄청 조용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SM6의 내장재 잡소리도 한 몫을 하는 편입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디자인도 잘 되어 있는 인테리어지만 숨겨진 부분의 마감이나 완성도는 떨어지는 게 바로 진정한 프랑스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품 인증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차는 역시나 프랑스 차인 게 차의 크기나 급은 분명 소나타나 K5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은 마치 한 단계 아래인 아반떼와 비교할 만하다는 겁니다. 실내 공간에 집착하는 현대차는 그 집착만큼 편안하고 광활한 거주성과 적재량을 가지고 있죠. 이는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M6는 쓸데없이 거대하기만 한 시트의 두께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트렁크 공간은 역시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M6의 공간도 절대 작아서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 조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밀리카로 이것저것 다 싣고 쓰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냥 K5나 소나타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가격이 싸고 경제적이고 유지 정비에서도 압도적인 차를 한 대 보겠습니다. 바로 명실상부 개꿀 가성비 차량 기아 올뉴 모닝 JA LPG 모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제 모닝 LPG 모델은 없습니다. 더 이상 판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판매량이 적어서가 아니고 차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트림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차 모닝 LPG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경차를 왜 살까요? 경차는 내가 타고 운용해보지 않으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안전하지 않고 작고 불편한데 왜 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타보면 알게 됩니다. 경차의 매력은 오히려 작은 차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유지비예요. 모닝 LPG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8km에 달합니다. 아까 봤던 SM6가 9.4 정도가 나오거든요. LPG는 연료의 특성상 탱크가 크지도 못하고 소모도 빨리 되기 때문에 충전을 일반 가솔린 디젤 대비 자주자주 해줘야 합니다. 심한 경우는 가다 보면 연료량이 줄줄 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연비가 나빠서 도찐 개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닝의 미친 복합 연비는 11.8이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평균 13까지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유류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차는 수리 정비가 매우 쉬운 국산 기아차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닝은 정비비가 저렴하기로 매우 유명한 모델입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100단위로 깨질 일이 거의 현저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차 혜택에 경차 유류비 지원도 있고 세금도 엄청 싸죠. 그래서 솔직히 내가 가성비를 위해 싼 값에 차를 산다고 했을 땐 저는 무조건 경차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시 모델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출고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3,000이고 LPI 디럭스 트림입니다. 디럭스면 2019년 기준 깡통 트림이거든요. 그래도 경사로 밀림 방지나 VSM 플러스 급제동 경보도 있고 앞좌석에 파워 윈도우도 달려 있습니다. 깡통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차의 신차값은 121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25만원이 싸진 690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서 신차값 대비해서 500만원 밖에 안 싸졌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신차값 대비 만약에 1000만원 싸지면 이 차 20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딱 사기 당하기 좋으신 분들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다 시세가 있고 너무 비싸면 안 팔리고 너무 싸면 사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중고차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시세 대비 정가로 사는 거죠. 저도 경차 스파크를 운용하고 있어서 느끼는 경차로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주차에 있었습니다.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딜 가나 주차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안 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경차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주차 공간이 빡센 곳에서도 경차 자리는 항상 남아있는 편이고 그 자리도 대부분 개꿀 입구 주변이 많죠. 경차는 어딜 주차하든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운용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개꿀 장점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두들겨 맞는 놈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모닝 LPG 모델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닝 LPG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눈가래에 있습니다. 옵션이 추가된 모델은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겠지만 모닝 사는데 이런 옵션 다 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시 모델도 보시다시피 R 전구 벌브 타입이 들어가 있죠. 요즘 차들은 대부분 프로젝션 헤드램프라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잊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벌브 타입 헤드램프는 생각보다 체감하는 밝기가 더욱 어두운 편입니다.
이건 우리의 눈이 항상 밝고 좋은 헤드램프 위주로 타다가 역체감을 해서 더욱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차는 특히 사고에 있어서 취약하고 안전도가 떨어지는데 어두운 밤길 알전구 하나만 믿고 주행하기엔 여간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도 어둡지만 차체도 작은데 다른 차들이 인식하는 내 차의 밝기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런 작은 차를 타실 때는 내 차가 스텔스가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차로 스텔스로 다니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모닝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차들이 더욱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모닝을 끌고 20년 전으로 간다면 성능이 괜찮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아반떼 1.6 터보만 해도 초반 가속이나 추월 가속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전기차들은 거의 뭐 날아다니는 편이죠. 모닝으로 악셀을 열심히 밟더라도 체급의 한계와 경차라는 인식에 의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클락션을 항상 쳐맞고 다니는 게 경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차 모닝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운전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차를 타고도 주변 차들의 속도에 감응해서 적당히 잘 타고 다니는 실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조금만 꾸물대더라도 바로 클락션을 쳐먹기 때문에 눈치도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경차는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오히려 쥐약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스파크를 운행하면서 내 신호에 내 차선을 물고 좌회전을 했지만 다른 차가 칼치기를 하려다가 실패하니 내 차 옆에서 막 쳐다보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덩치가 작은 여성 운전자였거나 약해 보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 차주는 제 사나운 눈가를 보더니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운전 경력이 있는 상태 혹은 강력한 얼굴을 구비하신 분들이 이런 경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차량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아니 벌써 이걸 중고차로 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랜저 GN7 LPG 모델입니다. 그랜저 GN7은 2023년형 모델부터 존재합니다. 2022년 11월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도 안 되고 보증도 안 끝난 따끈이 차량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새 차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역시나 가격 때문이죠. 이 차는 다른 설명보다 가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5만 킬로 정도네요. 이 차의 보험 이력은 0건입니다. 그랜저의 신차값은 무려 4,123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무려 1,023만원이나 싸진 3,100만원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새 GN7 그랜저가 생각보다 감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LPG는 그나마 어느 정도 감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시 초만 하더라도 선망의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전기차 탑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을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이 확고한 편이고 타 차종을 무시하다 못해 경멸하는 경우도 많지만 유독 이 브랜드만큼은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포르쉐 브랜드의 첫 번째 논란의 전기 개구리 타이칸입니다. 2020년 출시 초 타이칸은 테슬라 모델 S와 비교가 되었죠. 이미 고성능 전기차 라인을 모델 S가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심지어 고급차 브랜드인 타이칸은 가격까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돈씨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죠. 타이칸이 가진 장점으로는 포르쉐는 배지값과 실내 고급감 그리고 자동차의 기본기였습니다. 하지만 1억이 넘고 2억에 가까운 전기차라고 하기엔 300km도 못 가는 복합 주행거리와 내연기관에 머물러 있는 소프트웨어가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배터리 사이즈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칸 첫 출시 때 배터리 플러스 옵션이 들어간 경우라면 무려 배터리 크기가 93.4kWh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경우도 비슷하게 10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죠. 한국 기준 타이칸의 주행거리는 고작 284km였고 모델 S는 600km가 넘어갔었습니다. 한국 건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 EPA 복합 기준으로 타이칸 터보는 341km고 모델 S는 655km의 주행거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카앤드라이버에서 진행한 120km 항속 주행 테스트에서 두 차량은 30km 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그러니까 모델 S가 월등히 주행거리가 높게 책정된 것은 효율 위주의 세팅과 적극적인 회생 제동과 주행거리 테스트 방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억울했던 포르쉐는 한국 런칭 행사에서 진행한 350km 주행 테스트 때도 대부분의 리뷰 차량들이 350km 주행 후에 100km 이상 주행거리가 남았던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초기형 타이칸에 배터리 옵션이 들어가 있다면 400km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쟁 차종인 모델 S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만큼은 거의
결함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의 본고장이자 포르쉐의 자존심인 타이칸의 기본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이칸의 현재 중고가는 얼마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모델로 보일 녀석은 타이칸 4S입니다. 2021년 출고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6만 킬로 정도 된 차량입니다. 포르쉐 중고차를 볼 때는 다른 대중차와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옵션 가격이 거의 차값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출고 때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르쉐는 커스터마이징 혹은 옵션 지랄이라고 부를 만큼 옵션이 매우 다양하고 비싸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예시 매물에서도 보이는 화이트 림이 들어간 타이칸 시그니처 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옵션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기준으로 21인치 미션 E 디자인 휠 옵션 가격은 무려 620만원에 달합니다. 인테리어 색깔이나 소재 업그레이드 옵션의 경우 비싸게 들어가면 85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런 선택 옵션이 무려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깡통과 비교해서는 5천, 6천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거죠. 예시 모델로 봤던 차량은 1억 5천 시작인 타이칸 4S지만 취득 원가가 2억 1,500만원짜리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00만원 수준의 옵션이 들어간 2억짜리 포르쉐라는 거죠. 그렇다면 4년 만에 중고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1년에 2,600만원씩 싸졌다고 할 수 있는 1억 400만원이 감가된 1억 1,100만원에 올라와 있는 매물입니다. 이런 고가의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 같은 건 당연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가로 때려 쳐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험 이력도 엔카 기준으로 1회 18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가만 1억 넘게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칸은 물론 고성능의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오히려 이런 스포츠성보다는 개쩌는 승차감에 있습니다. PDCC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스포츠 옵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3챔버 에어 서스펜션만으로도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유명하죠. 여기에 셰시 컨트롤 옵션이 추가되면 좌우 횡 이동 시 마치 물리 현상을 무시하는 듯한 롤 억제력을 맛볼 수도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이 존나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감가를 처먹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직히 이 차는 고급 스포츠카의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사용 시에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타이칸은 스포츠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크고 휠 베이스도 길다란 약간은 기형적인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칸이 전장은 5m가 안 되어서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지만 전폭은 생각보다 매우 큰 196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랜저 GN7의 경우 전폭이 1880mm이고 최근에 출시된 전복급 멧돼지 팰리세이드가 전폭이 1980m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팰리세이드급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좁은 주차장이나 골뱅이 통로를 지날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차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리프트 옵션이 들어가 있더라도 차체가 낮기 때문에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칸이 전기차이고 일상용을 염두에 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실용성을 조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죠. 또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날렵한 루프라인에서 보시다시피 2열 머리 공간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긴 휠 베이스로 무릎 공간은 넉넉히 뽑은 수준이지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갈 공간은 크로스 투리스모로 가던가 하셔야 될 겁니다. 카시트 레벨까지는 가족들이 함께 타도 괜찮다는 평이 있지만 안 그래도 발육이 좋은 요즘 것들을 뒤에 태우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초기형 타이칸이 가진 최고의 단점은 역시나 전자 장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의 기본 성능이 매우 뛰어났던 타이칸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내연차가 아니고 전기차고 전기차의 실내 디스플레이 하나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전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심지어 이런 디스플레이가 먹통이 되는 경우에는 쉽게 고칠 수도 없다는 게 포르쉐 타이칸의 현실입니다. 다음 차량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여러모로 위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가는 더욱 개쩌는 고급 전기차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화제의 전기차 벤츠 EQE 350 플러스입니다. 이 차는 빠르게 중고 가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22년 10월 출고 모델로 고작 2년 반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3만도 안 된 28,000 수준이죠. 이 차량은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 살아있는 따끈이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신차값은 1억 160만원이었던 EQE 350은 현재 4,370만원이 감가된 5,79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은 출시 초이기 때문에 딱히 할인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차를 신차로 사신 분은 고작 2년 반 만에 딜러 판매가를 고려하면 4,500만원 이상의 감가를 두들겨 맞으신 걸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벤츠 EQE 차량은 논란의 페러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의 원흉이었죠. 이거 EQE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서 CATL 배터리 업체의 평판이 오른 거 아십니까? 벤츠 부사장이 EQE는 CATL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화재 사건 이후 실상을 까보니 중국 듣보잡 페러시스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나니 솔직히 처음엔 CATL도 못 믿어왔는데 이제는 CATL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이런 커다란 사건이 있고도 앞으로 EQE에서 페러시스 배터리를 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미 만들어 오던 제조 과정을 한순간에 다른 배터리로 갈아 끼울 순 없겠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를 좋아하는 저지만 저도 전기차를 산다면 절대 벤츠는 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차량을 보겠습니다. 가성비 쩌는 고성능 전기차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전설의 차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모로 특색 있고 예쁘고 잘 달리고 거대 브랜드의 기술력이 넘치는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선 인기가 없고 감가를 두들겨 맞아서 중고가는 똥값이 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바로 아우디의 자신감이자 자존심 이트론 GT입니다. 이 차는 첫 번째로 알아봤던 포르쉐 타이칸과 셰시를 공유하는 차량입니다. 포르쉐의 첫 전기차 플랫폼 J1을 그대로 가져다가 디자인 좀 바꾸고 실내 좀 바꾸고 출시한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트론의 프렁크에는 포르쉐라고 쓰인 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름의 만족감을 더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이트론 GT는 차값이 타이칸보다 더 싸기 때문에 어쩌보면 이게 진짜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트론이 타이칸과 비교해서 가격만 싼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타이칸의 옵션이었던 배터리 플러스가 이트론에서는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되는 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칸에선 200만원이 넘는 비싼 옵션인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가 이트론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포르쉐에선 300만원에 달하는 후륜 조향 옵션도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모터와 같은 핵심 전기차 부품은 그냥 타이칸과 대부분 같이 돌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트론 GT가 오히려 형보다 나은 점도 있습니다. 이트론 GT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지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가운데 태블릿 하나만 처박는 방식이 아닌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 버튼식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치식이 미래의 기술일지는 몰라도 고급스러운 마감의 버튼은 아무리 미래라고 할지라도 감성에서는 이길 수 없는 클래식입니다. 그로 인해 센터 패시아 부분이 전혀 전기차답지 못해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초기형 타이칸처럼 얄궂은 태무산 아이패드를 처박을 바엔 그냥 하던 거나 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우디 이트론 GT의 중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21년 12월 출고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고작 25,000km입니다. 보험 이력은 0건이며 소유자 변경, 용도 변경 이력 등 그냥 전부 다 0건입니다. 거의 뭐 새 차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죠. 이 차의 신차값은 1억 6,63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882만원이 싸진 9,75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감가를 쳐맞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아우디 이트론 GT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충격적인 단점이지만 솔직히 이트론 GT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못이 있는 건 차 자체보다 아우디의 판매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시 모델로 봤던 이트론은 무려 42% 감가가 되었죠. 6,882만원이 싸졌습니다. 충분히 감가를 많이 맞아 보여서 괜찮아 보이는 가격이죠.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이게 지금 신차로 파는 이트론 GT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2025년 5월 이트론 GT 기본형인 쿼트로 모델의 경우 무려 4,800만원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값이 1억이 안 되는 9,762만원이 되는 거죠. 예시 중고 모델과 고작 12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기본형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나 뱅앤올롭슨 사운드나 통풍 나파가 빠져서 좀 아쉬운 차량이긴 합니다. 예시 모델과 같은 쿼트로 프리미엄의 경우 마찬가지로 4,800만원 할인 중인데 신차로 구매하면 실구매가가 1억 2,062만원이 됩니다. 결국 아우디의 폭풍 할인에 중고차 실질 감가는 2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우디는 아무리 저점에서 개꿀 매수 하더라도 더욱더 깊은 지하실이 있다는 걸 체감시켜주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할인 모델의 연식은 2023년식이고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재고차로 썩고 있다가 폭풍 할인으로 재고 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트론 GT는 중고로 사면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엔카에서 그냥 감가율만 보시고 주변에서 감가 많이 된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트론은 이해하기 힘든 실내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센터 터널입니다. 이는 타이칸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후륜구동 내연차의 구동 샤프트가 지나가는 길을 뚫어놓는 센터 터널은 전기차에서는 솔직히 전혀 필요 없는 디테일이지만 실내 디자인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뭐 하다보니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커다랗게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배터리를 넣는다던가 다른 활용도가 있었다면
있었다면 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냥 디자인의 일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트론 GT가 다른 건 몰라도 용서가 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전구 자동 슬라이딩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차주의 감성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고급차를 탄다는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타이칸에만 넣어두고 똑같은 차체인 이트론은 빼뒀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고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트론 GT 구매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소리였고요. 오늘은 제네시스의 강력한 감가 방어력을 뚫어버린 개꿀 가성비 차량 3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의 꿈은 원대했고 럭셔리뿐만 아니라 벤츠, BMW를 넘어서는 스포츠성까지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넘는 욕망의 결정체는 바로 제네시스 G70입니다. 이 차는 분명 국산차이지만 수입차에서만 보던 엔진 스펙인 6기통 3.3의 트윈 터보가 달린 차량입니다. 준중형 사이즈의 370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만 보면 진짜 M이든 AMG든 맞짱을 깔아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세대 모델인 G70이 당연히 3시리즈나 C클래스 고사양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드럽게 비싼 이런 차들보다는 G70이 가진 개쩌는 장점이 분명 있기 때문이죠. 바로 스펙뿐만 아니라 실내의 고급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차에선 상상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의 퀼팅 퀄리티는 이 차의 마크가 만약 벤츠였다면 분명히 1억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더독이었던 제네시스는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써줬고 옵션 또한 아낌없이 꽉꽉 채워줬습니다. 3.3 풀옵션이 5천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브렘보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스웨이드 내장재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3.3 모델의 경우는 스포츠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상황이나 주행 모드에 따른 감쇄력 조절도 가능하겠죠. 당시 W205 C클래스라면 5,100만원은 줘야 깡통 2.0 C클래스를 살 수 있었고 짜친 인조 가죽의 옵션도 보잘것없는 패션카였죠. 6기통 C43의 경우는 8,600만원은 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가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저렴하게 스포츠 세단을 살 수 있다는 미친 장점이 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감가도 어마무시하게 맞았기 때문에 더 개꿀이 된 차량이기도 하죠. 그럼 G70 현재 중고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 차량은 2018년 4월 출고된 차량이고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고작 43,000km네요. 신차값은 5,650만원인데 최상위 트림 슈프림에다가 고를 수 있는 옵션 2가지까지 싹 다 포함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대망의 가격은 현재 2,940만원이 감가된 2,710만원에 올라와 있는 매물입니다. 이 차는 출시 당시 시그니처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 레피스 블루 컬러에 간지나는 붉은 브렘보 캘리퍼가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 같습니다. 레피스 블루 저게 G80에 들어가면 진짜 뭐 용달 블루라고 부르는 포터 블루가 되는데 G70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없겠죠. 제네시스 G70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이 차가 C63이나 M3라면 전혀 상관이 없었겠지만 국산차 G70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름값이죠. 내가 1억짜리 스포츠카를 산다면 기름을 줄줄 싸고 다니든 연료 탱크에 구멍이 뚫려있든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기름 게이지를 보면서 밥 잘 먹는 자식 보듯이 흐뭇하게 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차는 풀옵션이 5천 중반이고 말 그대로 서민들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비는 거의 뭐 대악마 디아블로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내 주행 시에 조금만 막히는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거의 뭐 리터당 3에서 5km가 나오게 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7에서 8km를 찍기가 힘들 겁니다. 고속 항속 위주로 달린다면 12에서 13까지도 나온다는 분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의 질주 본능을 자제하지 못하고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차에 정신을 잠시만 놓쳐도 쭉쭉 쳐밟고 있는 내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연비를 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G70은 쿠페입니다. 쿠페. 사진으로 보면 뒷문이 있고 2열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그냥 페이크에 불과해요. 이 차는 그냥 문 두 짝 쿠페고 보험료를 위해 뒷문을 페이크로 만들어 뒀다는 게 정설입니다. 가방 정도는 구겨 넣을 자리가 있지만 절대 저 작은 문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G70의 고질병에는 브레이크 디스크 열 변형이 있습니다. 고성능을 끌어쓰게 되면 브레이크가 고열을 제어하지 못하고 디스크가 변형되는 건 스포츠카라면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G70의 경우는 고성능을 쓰지 않는
없는 경우에도 위 증상이 흔하게 일어났었고 꽤 이슈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열 변형이 일어나면 브레이킹 시 차체가 떨리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타게 되면은 로터가 깨지던가 하겠죠. 솔직히 순정 포피 브렘보 자체도 엄청 고사양은 아니라고 하는데 패드와 디스크 로터조차도 좋은 걸 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싸제 튜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킹이 좀 중요한데 괜찮은 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양카 튜닝도 아니고 오히려 성능 면에서 더욱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오늘 알아볼 차 중에 가장 고급 차이기도 하고 감가가 가장 큰 차량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만든 회심의 플래그십 G90입니다. 이 차를 종종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페리 이전 차는 바로 제네시스 EQ900이죠. 브랜드가 나오고 여러모로 기준도 없는 애매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에쿠스의 향수가 나는 EQ900이라고 네이밍을 했고 해외에는 이 차가 G9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판매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G90, G80 이름이 순차적으로 정착된 것이죠. 오늘 중요한 차는 바로 페이스리프트 G90입니다. 바로 중고 가격부터 세리고 가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20년 2월 출고된 차량이고 95,000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8 6기통의 4륜구동입니다. 트림은 프리미엄 럭셔리인데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보다 하나 낮은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옵션 없는 트림 가격만 9,200만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여기에 추가 옵션이 850만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딱 1억을 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풀옵션 차량이 바로 이 예시 매물입니다. 신차값 1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 가격은 무려 5,650만원이 감가된 4,55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부터 고스트도어 클러징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모던 에르고 시트나 서라운드 뷰 등 그냥 이때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90은 작정하고 쇼퍼 드리븐 차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압도적인 2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괜히 한국 회장님 사장님들이 다 이거 타고 다닌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국산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열의 편의성이나 공간만 따진다면 S클래스도 견주어 볼 만한 급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없겠죠. 제네시스 G90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G90 프로젝트명 HI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G90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세대로 치면 2세대의 제네시스 DH와 플랫폼이 공유된 차량이고 그걸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외관을 완전 쌈뽕하게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이 차를 2022년 초반까지 팔았는데 2020년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제네시스 G80 RG3가 출시됐습니다. 이 두 차종의 가장 큰 차이는 실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외관은 진짜 웅장하고 멋진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확실히 좀 LF 소나타 느낌이 좀 나죠. 물론 이 당시 현대차의 모든 역량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자동차는 무조건 풀체인지가 더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디자인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구간은 그냥 구간이 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연식의 G80은 훨씬 더 세련된 실내 디자인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이전 세대 G90을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도 차급을 고르시는 분들은 또 예산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음 세대 G90을 사거나 그냥 G80 사고 말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 차가 감가를 더 처맞는 것이겠지만요. 다음으로 G90의 자잘한 사용 단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열에 있는 후속 모니터는 진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성도 별로지만 햇빛이 엄청나게 반사되기도 하고 그냥 없는 게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도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차량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네시스 하면 이 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립할 때 현대차가 무슨 고급차냐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상 이 차가 나오고 나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제네시스 G80 RG3입니다. 제가 2달 전에 G80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격대는 조금 더 빠진 것 같긴 한데 좋은 매물은 꽤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옵션 많고 키로수 좋고 사고 없는 매물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좀 둘러봐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요. 물론 제가 만든 영상 때문은 아닐 테고 사람들이 이 가성비의 냄새를 맡고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80 중고차 가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G80 3.5입니다. 2.5는 상품성은 좋을지언정 컨텐츠로 다루기엔 이 감가가 조금 별로기 때문에 3.5를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출고된 차량이고 현재까지 78,000km를 뛴
예시 모델입니다. G80 중고차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G80은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트림으로 등급을 나눈 게 아니라 하나의 트림에서 옵션들이 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마치 포르쉐나 페라리를 사는 것처럼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시 모델은 신차 값이 7,629만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옵션 값은 무려 1,415만원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중고차로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파퓰러 패키지는 3.5의 웬만한 차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하이테크에 서라운드 등 핵심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꼭 들어간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입니다. 이게 1이랑 2가 있는데 1은 150만원에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일부 인조 가죽 내장재가 포함이 됩니다. 2는 300만원 정도 하는데 프라임 나파 가죽의 고급 우드 트림에 실내 내장재도 최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중고차로 G80을 살 때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차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막상 차를 운용할 땐 가장 체감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디자인 셀렉션이 없는 G80은 제네시스가 아니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 옵션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예시 모델은 제가 말씀드린 추천 옵션들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파노라마 선루프 말고는 옵션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얼마냐? 현재 3,639만원이 감가된 3,990만원에 올라와 있는 매물입니다. 딱 4천만원 정도죠.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없겠죠. 제네시스 G80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제네시스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배기량이 높은 제네시스 엔진들은 전부 연비가 안 좋습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당연히 연비가 안 좋긴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는 특히 독삼사에 대비해서 더 연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고급차와 고성능 엔진을 만들어 온 경험의 차이인지 스펙상으로는 제네시스가 독삼사에 비빌만 하지만 실제 운행했을 때 체감되는 성능이나 주행감이나 연비까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는 특히 초기형들의 더욱 심한 완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80 RG3는 휠 타이어의 미스매치로도 말이 많았던 차량입니다. 20인치의 깐진한 휠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예상치 이상으로 승차감에 악영향을 주는 비싼 똥입니다. G80의 여유롭고 고급진 차체 세팅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절대 추가하지 말라고 말이 많았던 인치업 옵션이기도 합니다. 불규칙 노면이나 요철을 지날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얇은 타이어로 승차감 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옵션 값이 70만원 수준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른 옵션이기도 하죠. 그리고 20인치는 타이어 값도 더 비싸기 때문에 중고로 사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이거 생긴 거 빼면 다 마이너스죠. 이 옵션이 더욱 문제인 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묶여 있다는 건데 차라리 옵션이 들어간 차를 구매한 후에 휠 타이어를 다운사이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설인데 요즘 중고차 시장을 보면 확실히 제가 처음으로 중고 벤츠 C클래스를 사던 2022년쯤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샀던 2015년식 C200 아방가르드는 11만 킬로를 뛴 차량인데 가격이 2,450만원 정도 했거든요. 당시로 따져도 거의 7년이 지난 10만 넘은 준중형 사이즈의 중고 수입차인데 가격이 2,450만원이나 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가격이 그때 제가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 정도가 딱 시세였습니다. 이 차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찜 개수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요새는 중고 수입차는 물론 감가 방어 잘 된다는 국산차도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런 가격도 비싸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차값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요.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더 편해지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자동차를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가계 수입이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겠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한국 사회가 호황이다 라는 걸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이 여러모로 더 불황이라는 것은 느껴지긴 합니다. 이곳저곳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제 컨텐츠를 보러 와주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웃음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